그녀는 그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21살 꽃 같은 나이의 공주가 적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짐을 싸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상궁들은 말없이 그녀의 옷을 개고 또 개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병자호란.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한양을 에워싸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삼전도의 차가운 땅에서 조선의 왕은 청태종 앞에 이마를 찌으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두레. 그 순간 조선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백성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패배는 단지 영토나 조공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자는 패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 그리고 공주를 우리에게 시집 보내라. 이것이 바로 청나라가 조선에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를 화친의 증표라고 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전리품의 거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여인의 운명이 국가 간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할 권리도 슬퍼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라는 명분 아래 그녀는 적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사실은 그녀가 맞이할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청나라의 어느 왕자도 어느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을 짓밟고 인조를 무릎 꿇린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섭정왕 도르곤. 청나라의 실권자이자 병자호란을 직접 지휘한 침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모두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었고 희생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밟지 못할 고향의 땅을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두려움과 절망을. 오늘 우리는 조선이 가장 부끄럽게 감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되었으나 나라로부터 끝내 보호받지 못한 한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서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은 비극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은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청군은 한양 근처까지 밀려왔고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7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조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성 밖으로 나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 의례를 행하였다. 이 한 문장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굴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며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309고두레라는 의식은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국임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4대주의 국가였습니다. 명나라를 대국이라 부르며 문화적 정신적 중심으로 여겼던 조선에게 청나라는 오랑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 이것은 단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조선이 지켜온 가치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했고 백성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막대한 조공, 명나라와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인지를 보낼 것.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이 심양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 명단에는 공주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략 결혼이라는 순화된 표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단지 국가 간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더 참담한 점은 이런 희생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미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국으로 떠나야 했고 그 선택에 대해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 외교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라고 평가합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왕실에도 양반 사대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선택권 없이 희생당한 여성들에게 가장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는 단지 영토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가장 약한 존재들, 선택권 없는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인조실록이 전하는 항복이라는 단어 뒤에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묻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였으며 누가 진짜 대가를 치렀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권력과 희생의 구조를 바라볼 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우리는 그 기록 뒤에 지워진 목소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1637년 2월 춥고 긴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선의 왕자들과 공주들은 심양으로 떠났습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포함된 일행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볼모로 보낸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쟁포로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떠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 관련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빈이 심양으로 떠나는 길에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시의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심양은 청나라의 수도였고 조선 왕족들이 머물 곳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조정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고 언제든 처형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여러 외교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세자빈 강씨는 낯선 땅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왕족 남성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들은 바로 공주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러 명의 공주가 청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를 의순공주로 비정하지만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성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 이 시대의 공주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상의 수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다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직장,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면 당연이라는 말 뒤에는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 속 공주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구조적 폭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심양으로 끌려간 공주들 중 일부는 청나라 왕족이나 고위 관리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화친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는 전리품이었고 패배한 나라의 굴욕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들을 조선에서 온 공주라고 부르며 예우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멸시와 무시가 일상이었습니다. 조선 공주들은 청나라 궁궐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머물렀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의 경우 그녀가 맞이한 상황은 다른 어떤 공주보다 비극적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단순한 청나라 왕족이 아니라 조선을 짓밟은 전쟁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자호란을 직접 지휘했고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고 약탈했으며 인조를 무릎 꿇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략 결혼을 넘어서 가해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양으로 끌려간 조선의 왕족들은 겉으로는 볼모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특히 공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나라 남성들에게 시집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이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는 기록은 당시 여성들이 겪은 절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의 평화를 위한 희생이었으며 누가 진짜 대가를 치렀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집단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약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638년 청나라 조정에서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공주 중 한 명을 섭정왕 도르곤에게 시집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었고 공주 본인의 의사는 물론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도르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조선 사람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태종실록에는 도르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청나라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조선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도르곤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총사령관으로 조선 침공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 불과 며칠 만에 한양 근처까지 진격했고 남한산성을 포위해 조선을 항복시켰습니다. 그의 군대는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 꿇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승리를 지켜본 인물이 도르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공주가 그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니.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굴욕의 연장이었고 희생이 아니라 치욕의 반복이었습니다. 도르곤은 청태종의 동생이자 실질적인 청나라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공로로 섭정왕이라는 지위를 얻었고 청나라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후에 순치제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자 도르곤은 섭정으로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황제를 능가할 정도였고 그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권력자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겉으로는 영화로운 혼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공주에게 이것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무릎 꿇린 사람의 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학살한 사람과 같은 침상을 나눠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매일 마주쳐야 하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 절망, 무기력함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나라를 파괴한 사람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그의 권력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점은 그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칠 수도 거부할 수도 심지어 슬퍼할 권리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은 그녀를 화친의 상징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그녀를 조선 공주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전리품으로 취급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 조선 공주들의 삶을 이중소외라고 표현합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버려진 존재였고 청나라에서는 결코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녀는 홀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양의 추운 겨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한양의 궁궐, 어린 시절 뛰놀던 정원, 따뜻했던 가족의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략 결혼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곁에서 살아야 하는 극한의 폭력이었습니다. 청태종실록이 전하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도르곤의 이미지 뒤에는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승자의 영웅은 패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에도 권력자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는 약자의 고통을 지우고 왜곡합니다. 우리는 이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복원해야 합니다. 1650년 도르곤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냥 중 낙마 사고로 인한 죽음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청나라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사라지자 그를 견제하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치제는 비로소 실권을 되찾았습니다. 도르고는 죽은 후에도 정치적 보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묘가 파헤쳐졌고 자기가 박탈되었으며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승자에서 역적으로 영웅에서 죄인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조선에서 온 공주였습니다. 청나라에는 당시 형사취수제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유목민족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문의 재산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가문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야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청사고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르곤의 처들은 그의 조카 도도에게 분배되었다. 분배되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인격체가 아니라 재산처럼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선 공주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르곤의 조카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잠깐의 자유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무감각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다시 한번 선택권 없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도는 도르곤의 형 다이샨의 아들로 도르곤에게는 조카뻘이었습니다. 그 역시 청나라의 고위 장군이었고 조선 침공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공주에게는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모두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재혼 권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재혼이어야 합니다.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은 재혼이 아니라 인신매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나 사회의 압력에 의해 원치 않는 재혼을 강요받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의사는 무시됩니다. 역사 속 공주의 이야기는 이런 구조적 폭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르곤 사후, 공주는 청나라 궁궐에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도르곤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권력 덕분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도도에게 제가한 후에도 그녀의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도르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고 그의 가족들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주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자신도 버려질지, 언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돌아가도 받아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심양의 궁궐은 점점 더 차갑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도르곤 사후 조카에게 분배된 공주의 이야기는 여성이 얼마나 철저히 소유물로 취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사고에 분배되었다는 표현은 그녀가 인격체가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의 의사가 존중되었으며 누구의 선택권이 보장되었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전통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여성을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1654년 공주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양을 떠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21살에 떠났던 그녀는 이제 3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꽃 같던 청춘은 이미 지나갔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압록강을 건널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17년 만에 밟는 고향의 땅, 다시 보는 한양의 하늘. 그리움과 기쁨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과연 조선은 자신을 받아줄까? 가족들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효종실록에는 공주의 귀국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나라에서 공주가 돌아왔다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환영 행사도 궁궐로의 복귀도 가족과의 재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치욕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자호란의 굴욕이 떠올랐고 도르곤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청나라 오랑캐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조선을 배신한 공주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점은 그녀가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고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런 곳에 갔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고 묻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왜 참았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 이 모든 것이 2차 가해입니다. 공주 역시 같은 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도르곤에게 시집가야 했으며 조카에게 재가당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공주는 궁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친척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도 조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조선에서도 청나라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녀는 홀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 공주의 삶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지기를 강요받았고 결국 역사 기록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33세에 귀국한 공주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효종실록의 짧은 기록은 조선 사회가 얼마나 그녀를 지우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희생을 강요한 뒤 그 희생자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오늘날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조선 왕실은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나라였습니다. 왕의 일상, 신하들의 상소, 궁궐의 행사, 공주들의 혼례와 출산까지 모든 것이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 출생 연도, 혼례 과정, 심양에서의 삶, 귀국 후의 행적. 이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적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사실은 기록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도르곤의 공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선택적 기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선 왕실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선의 치욕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청나라 장군에게 시집갔다는 사실을 기록하면 병자호란의 굴욕이 다시 환기됩니다. 도르곤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삼전도의 항복 장면이 떠오릅니다. 공주가 조카에게 재가당했다는 사실을 적으면 조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공주의 이름을 지우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녀의 고통을 묻어버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공주를 의순공주로 비정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의순공주는 인조의 딸 중 하나로 청나라로 시집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다른 공주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실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합니다. 국가는 전쟁 범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기업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며 개인은 자신의 과오를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록을 지워도 아무리 침묵으로 덮으려 해도 진실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구전, 민간 기록, 외국 문헌,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르곤의 공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실록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지만 청나라 문헌에는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맥락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청나라의 요구, 조선 왕실의 태도, 당시 여성들의 처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비록 이름은 확실하지 않아도 한 공주가 겪은 비극의 윤곽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역사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들을 복원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조선 왕실은 의도적으로 공주의 이름과 이야기를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는 권력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진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맥락을 통해, 다른 문헌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누구의 이야기가 지워지는가?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날에도 많은 목소리들이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지워진 목소리들을 복원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충, 효, 열, 의의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열녀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한 남편만을 섬기고 남편이 죽으면 절개를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절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도르곤에게 시집간 공주는 이중의 낙인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오랑캐의 아내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청나라는 여전히 오랑캐로 취급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문화적 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오랑캐에게 시집갔다는 것은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그녀는 재가한 여자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재가는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의 재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도르곤 사후 그의 조카에게 재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관습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녀자의 절개는 나라의 근본이니 이를 잃은 자는 비록 왕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이 문장이 공주를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여성의 정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절을 잃은 여성은 설령 그것이 강제에 의한 것이라도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모순은 공주를 청나라로 보낸 것이 바로 조선 왕실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인조와 조정 신하들은 전쟁에서 지고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주를 청나라로 보낸 것도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피해자 유책론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심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참지 말고 빨리 나왔어야지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피해자 유책론입니다. 공주 역시 같은 폭력을 겪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그녀를 청나라로 보냈으면서도 그녀가 청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도르곤의 아내가 된 것도 조카에게 제가한 것도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선택조차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녀를 절개를 잃은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더 깊은 모순은 조선이 충과 효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왕의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백성의 부모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했지만 정작 공주가 고통받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사회의 위선이었습니다. 명분과 이념은 높이 외쳤지만 정작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행동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유교 이념의 공허함이 드러난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를 자처했지만 정작 유교의 핵심 가치인 인과 의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교의 가르침이었지만 조선 사회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형식과 체면만을 중시했고 불편한 진실은 숨기려 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공주를 청나라로 보내놓고 돌아온 그녀를 비난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숙종실록이 강조하는 부녀자의 절개라는 말 뒤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그런 상황에 빠뜨렸는가? 희생을 강요한 뒤 그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가 명분과 이념을 외치면서도 정작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공주의 비극적인 삶을 따라왔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에서 시작해 청나라로의 강제 이송, 도르곤에게의 시집, 조카에게의 재가, 귀국 후의 냉대, 역사에서의 삭제, 그리고 조선 사회의 모순까지. 각기 다른 장면처럼 보였던 이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그 희생자를 비난하는 구조입니다. 인조실록은 상이 성 밖으로 나가 항복 의례를 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청사고는 도르곤의 처들은 그의 조카에게 분배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효종실록은 청나라에서 공주가 돌아왔다는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숙종실록은 부녀자의 절개는 나라의 근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4가지 기록을 연결하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가 공주를 적국에 넘기고 그녀는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되었으며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공식 기록에서조차 최대한 축소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가 희생자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사가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지우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집단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폭력입니다. 둘째,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역사는 진정한 역사가 아닙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목소리들을 복원하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공주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선택,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생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가장 부끄럽게 감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청나라로 보내진 한 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도르곤이라는 침략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조카에게 다시 시집가야 했으며, 33세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냉대와 비난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희생시키는지, 사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사가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첫째, 병자호란의 패배는 단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운 불평등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공주들이 청나라로 보내진 것은 정략 결혼이 아니라 인신매매였고, 그녀들은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셋째, 도르곤에게 시집간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극한의 폭력이었습니다. 넷째, 조카에게 제가당한 것은 여성을 재산처럼 분배하는 야만적 관습이었습니다. 다섯째, 귀국 후 냉대받은 것은 희생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2차 가해였습니다. 여섯째, 역사에서 삭제된 것은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는 권력의 선택이었습니다. 일곱째, 조선 사회의 모순은 명분만 외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위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으며 누가 진짜 대가를 치렀는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집단을 위해, 전통을 위해, 체면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이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모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대신 모든 목소리가 기록되고 기억되는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공주가 청나라로 떠나던 그 아침의 눈물이었을까요? 도르곤에게 시집가야 했던 그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돌아왔지만 외면당한 그 냉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역사 속 지워진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지워진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